안녕하세요. 지난주 얘기를 잠깐만 제가 리뷰를 할까요? 우선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는 인류 국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러려면 한국이 지금 한반도 국가라는 정체성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몽골리안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자.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몽골리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따져봤죠. 자, 그럼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지도 한 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 만든 연대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1402년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권근,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고 10년 뒤에 만든 지도예요. 권근이 발문을 했고 이 지도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 논쟁은 끝났습니다. 진위 논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단고기가 교과서에 아직 안 실렸지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조선이 여기 있고 요동반도, 산동반도, 인도를 지나가지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네요. 요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는 이게 뭘까요? 아프리카죠. 예, 아프리카. 예. 요 가운데 이거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중해 이제 북쪽에 있고, 예,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자, 빅토리아 호수는 우리가 알려지기를 1858년도에 존 해닝 스피크가 아프리카 횡단을 하다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50년 전 조선의 지도에 빅토리아 호수가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유럽이 나온다는 그림이 보이죠. 저보다 조금 늦게 나온 대명률 지도를 보면은 유럽 일대 아이슬란드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진본이에요. 위작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콜럼버스보다 90년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아프리카를 넘어가면 유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역사의 진실입니다. 아프리카를 넘어가면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된다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활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원정단을 이끌어간 조타사 항해사는 이슬람 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항로를 이미 알려진 항로에 포르투갈은 뭐냐면은 이 명나라가 완전히 중국을 닫아 걸어가지고 그래서 동방 상품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아프리카 돌아가는 항로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 실제로 갔다 와서 50배를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바스코 다마가 가서 50배 벌어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라 스페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미주 대륙에 나타나죠. 그 대한민국의 강리도보다 16년 이후에 제작된 천하전야 총도란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유럽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남북 아메리카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예요. 남북 아메리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나타나 있죠. 요 캘리포니아 섬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이후에 많은 지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지도에도 저게 나타납니다. 여튼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저 지도는 지금 그 위작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1418년 원본이 아니고 1763년 복제본이에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자, 확실한 걸 한번 볼까요? 그 아까 빅토리아 호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 2세기에 이미 알려진 지도예요. 저 2세기에 알려진 지도를 보면 나일강, 청나일, 백나일의 발원지로서 빅토리아 호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미 2세기에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마추픽추를 다녀왔는데 그거를 하이람 박사가 발견을 했다. 그게 발견한 게 무슨 뜻이냐?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이냐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사실을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 동북공정 문제를 이제 놓고 보면은 동북공정의 핵심은 만주종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그림 하나가 뭐냐면은 남북 통일이죠. 남북 통일 이후에 따르는 큰 문제가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로서 홍산 문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홍산 문명의 가장 본질을 저는 뭐라고 보냐 그러면은 고조선 문명의 존재, 이것은 바로 고구려의 선진 문명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하 문명하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이 홍산 문명이 그럼 어디까지는 지금 그 합의가 되어 있느냐? 중국 최초의 문명은 홍산 문명이다. 이까지는 중국 학자, 한국 학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국민의 홍산 문명을 들어본 분이 1%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동북공정이 저는 독도 문제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동북공정의 핵심이 이 홍산 문명에 사실 가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우리가 이러한 그 홍산 문명을 바라보면서 저게 동아시아 최고의 문명이라는 점은 틀림없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황하가 아니고 요하 일대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나타날까요? 이건 당연히 우리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문명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요하에서 나타나느냐? 이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홍산 문명은 뭐 분명히 근데 지금 중국에서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요하 일대에서 중국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문명은 늘 농경과 유목, 즉 산업과 무역의 접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제가 또 그랬죠. 그 초원의 길이 주된 교역로가 될 때는 북경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막의 길이, 대상의 길이 주된 교역로가 될 때는 장안이 번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하 문명이 저랬다는 건 뭐냐면은 고대 우리가 고고학적 발견을 해보면은 이 보시는 이 증거성 벨트 이게 아주 묘해요. 왜 핀란드에 우리 그 몽골리안에 살고 있는가 그러는데 이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르는 이 일대의 그 우리 저기 채도 저기 빗살무늬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줄목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가운데 있는 저 대상의 길 쪽은 계속 툭툭 끊어져요. 문명이.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동서교역로의 중심은 당연히 초원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경도에서 코끼리가 발견되죠. 코끼리 화석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고대 시베리아가 따뜻한 시절에는 당연히 저 길을 통해서 동서 문명이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 문명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이 문명이 만나는 저 지점이 바로 뭐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문명의 접점 지역이 바로 요 일대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탕록대전이라고 얘기하는 북경, 그다음 그 밑에 조양, 그리고 그 밑에 홍산 일대가 문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인류의 이동 경로에 있는 문명들이 가장 중심이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몽골리안 제국의 영역들을 보면은 우리 흉노 제국, 훈 제국, 그다음에 토번, 뭐 또 우리 광개토양 시대의 고구려, 자 우리 이런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죠. 이런 우리 몽골리안 제국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몽골리안 영웅들을 보죠. 우리 플루타크 영웅전은 학생들이 열심히 읽어요. 근데 여기는 몽골리안 영웅들을 학생들이 절반을 아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우리 여기 송첸캄포, 아까 토본을 이끈 영웅이죠. 저는 옛날 학교에서 국사를 배우면서 또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이에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신라가 맨날 그 힘이 약해가지고 저기 고구려한테는 저기 큰 소리도 못 치고 백제한테도 맨날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다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삼국통일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걸 한번 볼까요? 7년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 군대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임진강 북쪽의 매수성 전투에서 당나라 기병을 몰살을 시키죠. 그 신라가 그렇게 막강한데 왜 맨날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았을까요? 네? 갑자기 세졌나? 더 강해서. 사실 힘이 있었나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제가 토본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송천캄포 그리고 그 이후에 걸쳐가지고 당나라의 그 주력 부대가 두 부대가 있습니다. 소정방 군대하고 이세적 군대예요. 소정방 부대와 이세적 군대가 토본 전투에서 둘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류 군대를 데리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 신라가 제일 고마워할 양반이 바로 저기 있는 송천캄포가 그 아들이 아닌가. 자, 여기 잊혀진 몽골리안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부하라 가보신 분 없죠? 사마르칸드 정말 가보면 대단한 도시입니다. 저게 지금으로 따지면 홍콩과 싱가포르에 해당되는 도시들이죠. 자, 이런 그 화려한 역사를 가진 몽골리안 국가들이 지금은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좀 별 볼 일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자기네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심지어 슬라브도 그렇고 게르만도 그렇고 앵글로색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몽골리아만 네트워크가 없어요.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어요. 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던 국가가 지금은 네트워크 부재로 가 있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몽골리안 차원의 역사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체 차원의 역사를 재정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력이란 것이 과거 여진, 금과 청을 세우던 여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터키, 몽골보다 한국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 너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양반집이었구나. 그래서 너희 집안에 옛날 뼈대 있는 집안인 건 좀 알겠는데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근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하나 필요하느냐. 미래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텔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그림이 바로 디지털 실크로드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주된 힘은 뭐였느냐? 네트워크예요. 아까 우리 실크로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대양, 철도, 자동차, 인터넷, 모바일 이런 네트워크의 인류 역사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주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선도 국가가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모바일 네트워크가 인류가 만든 지금까지 모든 네트워크보다 더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결합된 유비퀴터스 네트워크예요. 이런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는 과거의 네트워크하고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는 자, 지금 여기 휴대폰 안 가지신 분 다 꺼놨지만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 나올 때 휴대폰 두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다시 가지러 가죠. 요즘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벌이 휴대폰 일주일 빼는 겁니다. 일주일 뺏어 버리면 애들이 멘붕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노 모바일 포비아는 공포란 뜻이죠. 노모포비아. 그 정도로 인간은 이제 휴대폰과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과 결합한 인간이 뭐가 되느냐? 이 초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과거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가진 능력과 비교하면 초인들이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 백과사전에 있는 거 뭘 물어보든지 중학생 애들이 1분이면 다 답을 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백과사전에 있는 걸 다 안다는 거하고 동일어가 돼버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투시 능력을 갖추려면은 저기 면벽수도를 한 몇십 년 해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싸이가 광화문에서 공연한다는 걸 내 친구가 스트리밍해서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 투시 능력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지난주에도 남미에 있었습니다만은 남미에 있는 친구하고 동시에 파리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동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란 것은 과거에 상상을 못하는 능력들입니다. 자, 이런 능력들이 인간에 합쳐지면서 평범한 회사원이 스마트폰과 결합하니까 뭐가 되느냐?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진화가 DNA 돌연변이로 진화하면 두 번째 진화가 지식에 의한 진화고 이제는 뭐냐면 사이보그로 진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과 결합을 했어요. 스마트폰은 이미 이거는 인간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일부가 돼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저기 개미가 있는데 똑똑해 보여요? 아니죠? 멍청해 보이죠? 저 멍청해 보이는 개미가 한 거를 볼까요? 무덤하고 쓰레기장을 그 집 설계하는데 제일 멀리 설계를 해요. 예? 그리고 개미가 농사를 짓는데 나뭇잎을 따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 곰팡이를 키워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시킵니다. 개미들끼리 전쟁을 하면 매복 전투도 하고요. 자기가 연합 전투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개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했냐? 저 아닌데요. 옆에 있는 개미한테 네가 했냐? 저 아닌데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냐? 집단이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지능이에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지능은 별 볼 일 없는데 개미 집단의 지능은 이거는 대단한 지능이다 이런 겁니다. 그 집단의 지능은 개체의 지능보다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미가 저렇게 집단 지능을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이 인간에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개미는 많은 개미들이 페로몬이라는 소통 수단을 가지고 집단 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참고로 집단 지성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집단 지능이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모바일 커넥티비티가 증가되면서 과거에 뭐 편지 쓰던 시대에서 이메일 보내던 시대에서 이제는 SNS로 올라가면서 소통의 양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증가해 버립니다. 수백 배 증가했어요. 이건 뭐냐? 물이란 게 있는데 물의 상호 연결성이 떨어져 있으면 기체예요. 수증기입니다. 이게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면 액체가 돼요. 우리가 이런 기체와 액체의 전환 과정을 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전의 과정이 인간에게 발생합니다. 인간이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의 결합된 인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새로운 코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를 보면서 야, 저건 뭐냐? 저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폰과 결합한 인간들이 집단화된다. 이것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호모 모빌리언스란 책을 제가 그래서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영문판 책을 냈습니다. 이게 미래의 서적을 아마 해외 영문판 낸 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만드는 호모 모빌리언스의 세계는 어떤 거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융합을 해요. 이미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내 어제 못 본 연속극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한 달에 얼마만 내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건 순서를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죠. 저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카톡 보이스로 하면은 보이스톡을 하면은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결합한 데다가 인간들이 결합을 해요. 천지인이 융합을 합니다. 이 천지인이 융합하면서 사람 속에 모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주머니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없던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혼론 현상이 천부경의 인중천지일로 표현되고 있죠. 인중천지일 그 이전에 또 인터넷을 표현하는 용어도 나오죠. 일묘연 만왕 만내다. 이게 인터넷입니다. 그 일묘연 만왕 만내입니다. 그렇지만 용변 부동변하고 본신본 태양악명하니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그러니까 그 옆엔 제가 천부경 하나 써놨습니다. 자카 탈리란 미래학자가 인류는 이제 1만 년간의 뭐래요? 정착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유목 품목이 인터넷, 네트워크, 핸드폰입니다. 근데 모바일 3대 강국이 일본, 핀란드, 한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실크로드를 풍미한 몽골리안들이 실크로드가 붕괴하면서 해체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실크로드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노마드가 부활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 별 상관이 있느냐. 그게 디지털 실크로드란 말이 그냥 붙임말이지. 그게 무슨 그 과거 실크로드보다 하고 관계 있겠느냐.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놀랍게도 몽골리안 국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노마드의 특징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세 개의 챕터를 정리해 보면은 한국이 새로운 전환 시대의 패러다임에 서 있고, 한국을 국가 정체성을 한반도 국가에서 전 유라시안 대륙의 몽골리안 허브 국가로 만들어 보자. 그걸 위해서 몽골리안의 정체성을 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노마드를 우리가 봤어요. 그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단군 일에 제일 잘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린 공돌이니까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갖다 놓고 앞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그럴까?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한국의 평균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평균이. 우리가 지금 10위권 안팎인데 한국이 전 세계 10위권 밖으로 나갔던 때는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가 있었고, 뭐 한번 볼까요? 우리 신라를 한번 봅시다. 신라를 보면은 당나라에서는 자기네 사신들이 오면은 동반 서반 나눠가지고 거기에 서열을 매깁니다. 서반의 1위가 토번이에요. 맨날 자기들이 깨졌으니까.
그다음에 동반의 1위가 누구냐 그러면 신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서열 3위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유럽엔 저기 중동에 뭐가 있었느냐? 중동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라센 제국이 있죠. 그리고 그 유럽엔 프랑크 제국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있고. 우리가 뭐 따져봐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해요. 예. 뭐 5, 6위권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럼 그보다 강력했던 고구려 말할 것도 없죠.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한국이 문을 걸어 닫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 한국은 개방 무역 국가였던 시절에는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방 무역을 포기하고 닫힌 농업 국가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한국의 정체성은 뭐냐? 한국은 농업 국가냐 상업 국가냐?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국가 아니죠? 우리 상업 국가입니다. 우리는 국가 GDP보다 무역액이 100%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GDP 1조 달러, 무역 1조 달러인 국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업 국가예요. 일본이 그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상업 국가의 기반을 놓고 보면은 우리 백제, 당연히 삼국사기에 나오죠. 백제란 십제에서 시작했는데 나라가 성장하면서 백제가 되었다. 백제란 백가가 제의하는 것이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건너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바다를 건너는 나라. 그래서 백제해 무역 기지가 곳곳에 있죠. 예. 그리고 신라는 그를 이어받아서 아시아 독점 무역을 하죠. 그 대표적인 얘기는 옛민일기에 써 있죠. 그리고 고려는 동아시아 최대의 무역 국가죠. 병란도가 최대 무역 국가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복식부기와 어음제도. 이것은 엄청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면은 복식부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현금 거래를 하는 나라에서는 복식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기반의 열린 국가를 지향한 대한민국은 2만 부를 돌파했는데 농업 기반에 닫힌 국가를 지향한 북한은 지금 또 해방 시대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북한에 가서 신문을 받아보면요, 신문 기사의 절반 이상이 농업얘기입니다. 농업 국가예요. 그 닫힌 농업 국가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백제해 무역망.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펴낸 한단국이 주해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가 규수, 진랍, 참파, 저기 베트남, 캄보디아입니다. 또 스리랑카, 인도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백제 해상망이 전 아시아를 걸쳐가지고 연결돼 있죠. 백제는 한마디로 무역 국가는 틀림없죠. 의자왕의 목화자단 기국, 요거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창원에 보물로 있죠. 이 나무가 스리랑카 자단입니다. 그리고 상아는 당연히 한국에 없죠. 뭐 인도에서 오든 어디서 와든 동남아에서 왔겠죠. 코끼리 낙타 그림이 있고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 건 틀림없는 게 순장 바둑은 한국의 바둑입니다. 저기 화점이 17개 순장. 제가 바둑 아마 5단이라서 저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목화자단 기국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러한 선물을 일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백제가 얼마나 광범위한 무역망을 갖고 있는가, 그건 당연히 입증이 되는 거죠. 금동대향로를 보면은 이 세계 국가로서의 그림이 나타나죠. 옌닌, 일본 왕사죠. 9세기 초 천태종의 3대 종정이죠. 이 양반이 구당 수도를 하면서 떠나기 전 하는 얘기가 있죠. 신라배와 신라수부를 구해야 된다. 아니, 일본 왕사께서 구당 수도를 가는데 왜 신라배와 신라수부를 구하는가? 안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명주에 도착해서 저 내륙 운하를 거쳐가지고 적산포까지 올라갈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절반이 신라인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환전상을 하고 무역상을 하고 밥집을 하고 그래요. 여관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중국 내륙의 무역 시스템을 제당 신라인들이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제당 신라인의 대표가 장보고죠. 장보고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신라의 그 관직엔 대사란 관직이 없죠. 장보고 대사는 제당 신라인이 파견한 사람이지 신라의 관직은 아닙니다. 자, 신라 대령원의 황금복음. 저거 보시면은 저게 오색인데 트라키아. 저게 오색이가 뭐냐면 바로 훈제국 시절입니다. 훈제국 시절. 저거는 트라키아 제작 기법인데 뭐냐면은 훈제국과 신라가 어떻게 통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황금복음이죠. 저거 기마인물상 우리 국보 많이 보셨죠? 저 뒤에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말 위에 올리는 거 동복이죠. 동복입니다. 이 동복이 오르도스 동복, 김해 동복, 노인울라 동복 다 기본적으로 이 동복이 분포하는 것은 몽골리안의 분포입니다. 노마드의 지표죠, 저기 한마디로. 노마드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품이 동복과 적색가루, 흰색가루. 적색가루는 육포, 백색가루는 치즈죠. 자, 저걸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저렇게 무역을 하면서 바다 무역을 한 고려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베네치아보다 200년 앞서 만들죠. 복식부기 만들었다는 거. 저거는 얼만큼 많은 그 무역을 했는가 하는 게 나타나죠. 그런데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복식부기는 물론이고 화폐를 없애죠. 화폐 경제를 없앱니다. 그것은 북한이 화폐 경제를 폐기한 것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장마당이 워낙 피폐하게 되니까 장마당이 생기면서 화폐 경제가 살아났고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하도 피폐하니까 숙종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화폐를 만들죠. 해동통보. 한국은 사실은 그 이전에 음과 복식부기를 가지고 이 동아시아 무역을 이끌던 나라죠. 저 배는 최고의 배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걸 왜 잘하는가 보면 양궁은 우리가 원래 활 쏘는 나라니까 양궁을 잘하는 거고. 근데 조선은 왜 잘하느냐? 원래 우리가 노를 발명한 나라죠. 뭐 몽고 습내 회사의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고려배는 가메가제 신풍을 만나가지고 안 깨집니다. 그런데 남송의 배는 다 깨지죠. 그래서 최고의 조선수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국이 세계 조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한국이 잘하는 건 뭐든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 당연히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가 이제 강대국 따라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끌어안아야죠. 우리가 누굴 끌어안을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을 나라들이 바로 이 몽골리안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어떻게 지배할 거예요? 그냥 끌어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볼로서 이제 몽골이 필요하고, 몽골은 심볼이니까. 그 다음에 실로서 일본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몽골리안 네트워크 이끌어가는데 인심은 곳간에서 나와서 뭐 주는 게 좀 있어야지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 혼자 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일본이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려서 일본과 협조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일본하고 한국 정치 쪽에서 이걸 싸움을 부딪혀 가지고 멀어지는 게 저는 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느냐,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를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거기 국가 경쟁력 위원회에 가서 한국의 벤처 발전, 그다음 페루에 가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한국의 창조 경제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자기들이 배울 나라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다 이거예요. 자기들 같이
후진국에서 한국은 이 우리 세대의 선진국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배워야지 누굴 배우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시스템을 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전산망, 한국의 병원 시스템, 그리고 교통망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어 해요. 이런 거 다 배우고 우리가 전수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도 좋고 그들도 좋아요.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EDCF 등 ODA 지원을 하면은 그들과 더욱더 돈독해지죠. 한국은 지금 이미 우리가 인류 국가 OECD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GDP의 0.3%까지는 해외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약 30억 불 정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20억 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조를 전략적으로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이 몽골리안 국가하고 연결을 하면 되죠. 자, 그러한 일을 하려면 바탕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문화가 깔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그 선녀 나무꾼 설화를 보니까 야, 우리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너 똑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 다음에 우리의 3조선이 있듯이 카자흐스탄에도 3개의 주스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주스고 우즈베키스탄은 오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거 봐라.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은 가서 얼마나 얘기하기가 편하겠냐 이거예요. 유엔에서 표 찍을 때 당연히 우리 편을 향해서 표를 찍겠죠. 그래서 몽골리안 역사, 몽골리안 철학, 천지인의 철학은 전부 다 몽골리안에 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천손사자는 다 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그 몽골리안 문학, 고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전체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네트워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나라는 역시 뭐 터키, 멕시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선 터키를 볼까요? 자, EU 가맥 애정국 중에서 한국과 유일한 혈맹 국가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월드컵 끝나고 터키를 갔더니 얘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호텔비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젖어서 막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터키 연방의 종주국입니다. 저희가. 멕시코 중미의 교두보죠. 우리 손성태 교수님 주장에 하면은 저 멕시코 이 메기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구려 친구들이 가가지고 한 거다 이런 거죠. 페루 남미의 교두보입니다. 페루 진짜 페루 가면 우리 한국하고 음식이 얼마나 똑같으냐. 우리 회무침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걔들 음식인데 회무침이 있습니다. 세르비치라고 회무침이 있어요. 순대가 똑같습니다. 순대가. 그 다음에 삼계탕이 있어요. 곰탕이 있습니다. 곰탕이. 예. 맛이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 저거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송천태 교수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베트남 아세안의 미래 강국입니다. 헝가리 동유럽의 교두보죠. 네팔 인도의 교두보입니다. 핀란드 모바일 협력국이에요. 이런 네트워크를 묶어서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은 서로가 이익인 거죠.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미국의 손해거나 뭐 프랑스의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더불어 성장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손성태 교수님 얘기를 제가 조금 그 인용을 해놨습니다. 우리 손성태 교수님이 멕시코는 메기골이고 뭐 거기 갔더니 비녀머리, 가채, 팽이, 공개놀이, 윷, 뭐 투하놀이, 금슬치기, 고술의 절, 제사. 그 다음에 친안빠가 뭐냐? 친안빠가 뭔지 아세요? 저기 남새밭, 저기 채소밭이고 다 그려.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현지인들이.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아, 다 그려? 그럼 화가 내. 이런 거죠. 예. 약을 먹는다, 나가 약을 먹는다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유라시안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공돌이에 불과한데 후진국을 벗어나서 우리가 선진국 가는데 필요한 게 제도의 경쟁력, 열린 국가 선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는 유라시안 인문학을 우선 확립을 하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든지 아시죠? 저 밑에 보이는 게 명도전입니다. 명도전. 네, 명도전인데
명도전에 있는 글자를 지금까지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해독을 못한 거예요. 결론, 이건 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게 도대체 무슨 문자일까? 하고 이제 이 허대동이라는 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건 고대 한글이다. 그래서 음소 문자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글이라는 관점에서 저거를 보고 풀어본 글자들이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한글인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저것이 음소 문자인 동시에 상향성을 그대로 띄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저기 1, 2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 서문을 쓰면서 쌍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이집트학이 열렸고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명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대 한글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축으로 천지인이 융합된다.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는 경쟁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협력의 사회가 돼요. 협력과 선순환 상생으로 들어가는 이 상생 방송의 상생입니다. 이런 상생 방송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철학들은 그런 상생의 철학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그 상생의 철학 속에서 초인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인류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교육 중심의 세계사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거죠. 개방무역국가로서의 한국사. 지금까지 한국사의 주축은 개방무역국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새로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명히 있는 한국의 기여를 우리가 하는데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경제개발까지도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학, 그다음에 선진국 경제학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를 영업하는 거죠. 옛날에 김우중 씨가 이걸 참 열심히 했는데 참 전 대우 붕괴가 아깝습니다. 그 지배 구조만 바꾸는 거를 회사를 분열시킨 거는 실제로 우즈벡이나 베트남을 가보면 그 얼마나 우리가 아까운 자산을 잊어먹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국가 역량은 자원에서 지식을 거쳐서 관계로 가게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번과 이번 우리 두 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유라시안 네트워크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많은 몽골리안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을 한반도 안에 있는 반도 국가, 영역 국가로 우리가 국한하지 말자. 어차피 저희는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 활동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우리 한국인들은 바깥으로 열면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경쟁하느라고 경쟁력을 잊어먹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방 국가가 돼야 됩니다. 개방되면서 남들과 연결돼야 되겠죠. 제가 맨 처음 시작은 과연 대한민국 제2한강의 기적 가능하겠는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개방으로 가고 그리고 추종해서 선도 전략으로 움직이자.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역사학자가 아닌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 몽골리안 국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노마드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그리고 적어도 17세기까지는 이 세계를 풍미에 뜬 국가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노마드가 디지털 노마드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망의 허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브 역할을 할 건 문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철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몽골리안 인종을 아우르는 문화,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그 허브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중동의 터키, 북구의 핀란드, 동유럽의 헝가리, 그리고 인도의 네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그리고 남미의 페루, 중미의 멕시코 이런 나라들과 서로가 강력한 연결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는 너무나 비슷해요. 똑같은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설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질 급한 것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을 연결했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금과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 바로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